김덕수 씨 여기 어딘지 아시나? 선동 아니에요? 정릉. 선정릉이에요. 정릉. 거기가 이제 중종의 능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어머님이 중종의 13대 손이야. 전주이시 해양군파. 그러니까 나는 14대 손이지. 그러니까 중종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세종대왕 피도 섞여 있잖아. 이성계 피도 섞여 있고. 아마 여진족의 피도 좀 섞였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중종이 큰 잘못했잖아요, 그죠? 회치법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우리 또 고종도 나하고 인척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서 이 조상님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디지털 국제화폐 플랫폼을 꼭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다 절합니다, 가서. 선종에 가끔 가잖아, 선종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손흥민하고 이제 이 누군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인데. 작년에 살라.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지? 예. 리버풀. 작년에 둘이 공동으로 1등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스탠다드 차터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하고 관계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차터드 은행이었어요. 차터드 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차이나.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호주와 인도를 관할하는 차터드 뱅크가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의 원조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853년도에 생겼어. 이때 이제 근본이제 시작하던 때죠. 런던에서 생겼는데, 이게 왜 이름이 차터드 뱅크냐면 퀸 빅토리아 영어로부터 로얄 차터를 받았어. 일종의 양허장이라는 문서를 받은 거예요. 너는 인도와 호주와 중국을 관장하는 그 영국 여왕이 내주는 허가권을 가지고 가서 은행 사업을 해라.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인도 칼커타에다 이런 빌딩을 짓고 우표도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였던 거예요. 차터드 뱅크가. 그래서 차터라는 말을 여기도 나오는데, 제가 쓴 책이죠. 차터 리퍼블릭. 이게 양허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뜻도 있고, 계약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잖아요. 우리나라 SCJL이에요. S가 스탠다드, C는 차터드. 그래갖고 스탠다드 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 아프리칸 리미티드. 이거는 뭐냐면은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스탠다드 은행하고 차터드 은행이 합해진 거예요. 합병되는데, 그때가 1862년에 만들어갖고 1969년도에 한 100년 있다가 합병된 은행입니다. 이거는 남아프리카에서 생겨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다가 만들어갖고, 남아프리카 식민지가 엄청 컸으니까 거기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그 금광하고 다이아몬드 광산 쪽에서 일을 많이 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두 개가 합쳐져갖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만들어지는데,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약 한 50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업을 해요. 이런 은행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은행은 시티은행이에요. 시티은행은 약 한 120개국에서 운영하고, 두 번째로 큰 게 스탠다드 차터드고, 세 번째로 큰 게 홍콩 샹하이 뱅크입니다. 거기도 한 60, 70개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각국에서 허가권을 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지금의 최대 주주는 테마섹입니다. 거기에서 1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국 회사가 싱가포르 주인으로 바뀐 거죠.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한승수 총리께서 여기에 감사와 이사를 10년 이상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스탠다드 차터드와 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홍콩에서 지폐를 발행해요. 홍콩 가시면은 민간은행이 어떻게 지폐를 발행하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만 발행하잖아요. 홍콩에는 홍콩 샹하이 뱅크,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뱅크 오브 차이나 세 개 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걸 막 씁니다. 원래 그런 것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식민지 경험,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그 대영 제국의 어떤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그냥 세계가 초토화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금융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독일은 뭐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메가더 장군의 그 노르마르디 상륙작전으로 유럽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으로 이제 일본을 제압한 다음에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 1943년도에 카이로에서 장개석하고 윈스턴 처칠하고 이제 루즈벨트가 만나갖고 야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패전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걸 막 논의를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야 조선도 독립시키자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1945년도에는 얄타회담에서 지금 얄타회담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모여갖고 야 이제 새로 어떻게 나눠 먹자 얘기를 하는데, 그와 별도로 이건 정치와 식민지 처리에 관한 거였고, 또 중요한 게 그럼 국제 금융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게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미국의 어디야 위치가 어디더라? 동북 쪽에 있어요. 매사추세츠인가 뭐 그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요. 브레튼 우즈 회의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의입니다. 그래갖고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래요. 거기서 정해진 체제가 국제 경제 질서입니다. 1944년도에 이제 44개국이 모여갖고 IMF라는 걸 만들죠. 우리나라가 나중에 IMF하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때 가장 주역이 누구냐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하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 이제 덱스 화이터. 그러니까 이 승정국의 대표가 만나갖고 야 앞으로 국제 경제 질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배틀 오브 브레튼 우즈라고 그래갖고 이때 거의 전쟁 같은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케인즈가 이제 활약을 크게 하는데, 케인즈는 뱅커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니타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 완전히 달라요, 의견이.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IMF라는 걸 만들고 달러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때 달러 패권이 정해집니다. 파운드가 이제 몰락하고. 전 세계 기준은 달러야. 근데 이제 케인즈는 달러 말고 국제 표준화폐 만들자. 그래갖고 뱅커르라는 걸 제안하는데 기각됩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모든 화폐는 1온스당 35불이야. 그리고 나머지 화폐는 환율이 딱 고정돼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의 체제예요. 국제 환율 제도.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갖고 이때 월드뱅크라는 걸 만들어갖고 월드뱅크가 좀 못 사는 나라 좀 도와주자.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MF라는 걸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로 노릇을 하자. 이게 두 개가 기구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IMF 만든 나라 이렇게 나오고, 월드뱅크가 IBRD하고, IBRD가 이제 국제은행인데 리컨스트럭션, 재건과 개발을 위한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IDA, 이거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션, 국제 어떤 개발 협회 같은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IMF와 월드뱅크와 그다음에 가트는 이제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에요. 옛날엔 무역을 스페인 식민지는 지들끼리 하고, 프랑스 식민지는 지들끼리 하고, 영국 식민지는 지들끼리 했어. 화폐가 달랐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 다 같이 무역하고 통화를 유지하자. 그게 가트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WTO로 바뀌죠. 이게 브렌튼 우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래갖고 1945년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그렇게 잘 돌아가요. 1971년까지. 근데 1971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닉슨 쇼크라는 게 일어납니다. 닉슨 쇼크가 뭐냐면, 근데 1945년부터 71년까지 미국이 이제 달러를 근본위 화폐를 만들었는데 자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은연중에 화폐를 찍어. 이렇게 많이 찍었어. 많이 찍어서 내보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보니까 좀 미국이 금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금보다 전 세계 금의 80% 갖고 있었잖아요. 금보다 더 많이 찍는 것 같아. 저 불안한데 뱅크런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서
달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특히 그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세게 가서 질러. 돈을, 지폐를 왕창 갖고 와갖고, 야, 나 이거 너 줄 테니까 금 내놔.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큰일 났거든. 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닉슨이 딱 지하 벙커까지 들어가갖고, 앞으로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줘. 이걸 선언해버려요. 그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이 화폐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과연 이 시스템이 유지될까? 그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스위프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은행들한테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1973년도에 만들어. 71년도에 닉슨 쇼크가 있었잖아요. 73년도에 만들어갖고 이 시스템에 다 묶거나. 그래갖고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으면 국제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놔요. 미국이 이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키신저죠. 키신저고 이제 닉슨이 사우디를 가갖고 파이자라한테 야, 너희들 앞으로 석유 거래할 때는 석유가 최대 생산국이니까 무조건 달러로만 해. 그래갖고 비밀 협정을 해요. 그 대신 미국이 너 왕실을 영구적으로 보호해줄게. 군사적으로. 뭐 이란이건 뭐 이스라엘 못 쳐들어오게 할까. 그런 미략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태환을 벗어나면서 지금 스위프트라는 장치를 만들고 이 석유 거래에 대한 오로지 달러로만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움으로써 보호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그게 이제 보면 환율이 딱 유지되어 있대 보면은. 그죠? 그러다가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가치가 폭발적으로 약화됩니다. 이게 금값인데. 옛날에 금하고 달러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석유값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금태환을 폐지한 것에 폐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는 폐단이 있는데 미국은 좋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그 대가로 뭐 물건 사고 석유 사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당시 30유로라던 게 지금 1600불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한 3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금과 비교하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하잖아요. 이게 국제금융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대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 모든 은행이나 거래에서 스위프트에서 빼버려요. 스위프트 뭔지 아시죠? 국제금융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러시아 은행들이 다 망한 거야. 국제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국이 러시아를 제껴버린 거야. 금융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구에 있는 유럽에 있는 러시아 자금도 다 동결해버려요.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반격에 나서 중국이 스위프트 우리 쓰지 말고 이제는 중국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일로 통하자. 그래갖고 CIPS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갖고 중국이 지금 스위프트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코로나 2년간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됐어. 한국이 24% 증발했어요. 딱 2년간. 지난 100년 발행한 것보다 거의 4분의 1을 2년간 발행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독일도 26%. 근데 미국은 더해. 지난 100년간 발행한 화폐보다 45%를 더 발행했어요. 이건 진짜 미친 짓이지. 지들 시너리지 효과를 맥시멈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스스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역사를 보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망하잖아, 제국이.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닉슨 쇼크가 이때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5.1 때문에 인플레이션 있고, 인터넷 버블이 2000년경에 있고, 리만 브러스 사건이 있던 모기지 버블이 2008년도에 있고, 이때 비트코인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코비드 19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그 결과 화폐가 어마어마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8, 9%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할 수 없이 올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패닉이잖아요. 이제 우리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특히 뭐 중산층 뭐 돈 빌린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이게 뭐 이자를 올리는 게 원인이 결국은 과도한 그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생긴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에서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 세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환율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원화가 지난 한 2년간 한 25% 빠졌어요. 1110원까지 하다가 1430원까지 갔다 지금 1300원 근처로 왔는데 근데 얘는 더 많이 빠졌어. 일본 돈은 형편없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인도 루피도 있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빨간 거 보세요. 러시아 루블. 러시아 루블이 엄청나게 빠지다가 그게 가치가 40%까지 빠졌다가 전쟁 때 확 빠졌다가 또 다시 약간 반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기타 화폐는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각국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영국도 뭐 형편없고 또 재밌는 건 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브라질은 2년 만에 화폐 가치가 6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봉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누가? 터키는 10% 떨어져요. 2년 만에. 그러니까 도대체 1년에 인플레이션이 40%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아르헨티나는 3%가 돼. 2년 만에 화폐 가치가 97%가 떨어져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망해야지. 근데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어요. 월급 받자마자 태도로 바꿔. 그러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래소가 발달하지 않았어. 우리한테 사업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터키, 브라질 이쪽에 엄청난 사업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딴 데는 잘 못해. 근데 우리는 스탠다드 차트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1935년부터 지금까지 화폐 가치가 95%가 떨어집니다. 달러도 이런데 다른 화폐는 더 형편없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어마어마한 시너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세금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옛날에 이제 키신저, 닉슨이 이제 파이자랑을 만나갖고 협조하기로 했잖아. 근데 최근에 바이든이 황태자 이름이 뭐죠? 이 친구를 만나갖고 거부당했어. 이제 달러 미국하고 같이 안 놀래. 왜냐면 바이든이 이 사람을 엄청 비난했거든. 무슨 뭐 언론인 뭐 이렇게 살해했다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갖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달러는 러시아하고는 쫑났지. 중국도 따라 놓겠다고 그러지. 사우디까지 하니까 과연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겠냐에 대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친해졌고 또 인도까지 또 사우디에 붙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 거의 한 7, 80년 만에 있는 어마어마한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금융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중국이 CIPS를 만들었고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는 거죠. 러시아가 SPFS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 스위프트 달러 중심으로 안 놀 거야, 따로 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계는 피아트 머니, 과거에 각 국가가 발행하는 돈과 CBDC,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국가가 발행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생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죠. 이게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라의 뭐 주요 국가의 한 90%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크립토 커런시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 네 개가 각축하는 세상이 될 거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지금까지는 달러가 다 석권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세상이. 러시아 따로, 중국 따로, 사우디 따로 노는 데다가 스테이블 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 CBDC가 전 세계 국제 앞에서 막 섞이면서 돌아가는 시대가 올 거고 거기에 우리가 GGEX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외화 송금, 그다음에 해칭,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와 CBDC와의 교환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DGX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나가고 결론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GGX가 추구하는 거는 우린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하는 막강한 파트너가 있고 또 GG56이라고 하는 이제 든든한 힘이 있는데 우리 한 총리님하고 이제 김영근 회장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갖춰져 있죠. 제가 프레지던트고 양대현 씨, 양현창 씨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이 이제 확보됐고 이런 조직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또 우리는 뭐 세계적인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굉장히 많은 나라의 이제 막강한 파트너들과 어드바이서들이 계시고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치면 일단 국제적인 신뢰도가 생겨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문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규제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문제. 이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고 각국의 주요국 10개국의 이제 로컬 거래소를 만들어서 오더북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센트럴 거래소를 만든 다음에 세계 주요 국가 10개국에 진출해 갖고 단순히 암호화폐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송금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해칭을 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포렉스 거래, 외환 거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국제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게 GGEX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한 전략도 뭐 써놨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GGX 플랫폼에 관련된 지갑을 한 10억 명까지 늘려보자. 그럼 세계 최대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이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격변의 시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FTX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FTX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해외 코인 거래소가 연쇄부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또 FTX에 미국 사람 말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또 한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FTX라고 하는 해외 거래소의 2등이 한국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거래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FTX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가 이제 거기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모델로. 그래서 FTX가 시가총액이 불과 11월 초에 한 4조쯤 되다가 10분의 1로 팍 떨어집니다. 이틀 만에 떨어지죠. 근데 반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DYDX라고 하는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지갑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우리 핵심 전략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거래소를 결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선견지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그래프는 설명 안 드렸는데 인터넷을 제가 99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2억 명이었어요. 그때 팍스넷이라는 거 했는데 지금 40억 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암호화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블록체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나한테 해요. 조금 아까도 정 회장 와서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렇게 답변했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는 딱 2억 명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50억 명까지 늘어날 거다. 지금은 너무나 초창기다.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빠졌니? 그래 그랬지. 내가 99년도 인터넷이 뜨고 나서 그때 버블이 꺼졌을 때 아마존이 95%가 빠졌다. 주가가. 소프트뱅크가 98% 빠졌다. 그렇지만 그 신뢰를 갖고 꾸준히 해갖고 아마존은 세계 최대 기업 2,000조까지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2억 명 시대에서 40억 명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40억 명 시대가 되니까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올 거다. 암호화폐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고 훨씬 좋은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기술이라서 버벅대지만 앞으로 지금 2억 명에서 40억 명으로 가면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이 지금 100배 이상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중심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GGX가 그걸 하는 거고요. 결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화폐 문명 국가였어요. 그 명도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술이
총독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우리는 회취법이라고 하는 국제금융 기술도 있었어요. 잘 못 써먹었지만.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형편없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에 약해. 아시잖아요. 그죠? 또 외환위기 때 금융에 약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주요 은행의 지분의 60%가 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금융주권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과거 전통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BTS도 보유하고, 블랙핑크도 보유하고, 뭐 이런 영화도 잘하고, 무기도 대단하죠. 지금 세계 2위입니다. 무기 수출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 제쳤습니다. 올해. 원전도 세계 최강입니다. 기술은.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도 거의 2, 3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됐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찬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지금이 바로 금융의 질서가 바뀌는 시대인데,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한승수 총리 보유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막강한 스탠다드 차터드, 지지 이런 그 파트너들이 계시잖아요. 세계 아주 막강한 영향을 가진 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UNCPGA가 우리가 같이 긴밀하게 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그 시스템과 인맥과 레퓨테이션을 이 GGX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금융질서, 근데 변화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해요.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